느바라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이번 소식은 덴버의 탈락, 그리고 음, 저 이제 오늘 아마 바로 업로드가 될 텐데요. 양대 결승 1차전에 대한 네,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디펜딩 챔피언 덴버가, 정말 야, 말도 안 되는 역전극을 펼칠 수 있나 싶었는데, 98대 90으로 아, 20점이나 앞서고 있던 경기를 놓쳐주면서 패배했습니다. 네, 일단, 덴버의 탈락과 별개로, 이 덴버와 미네소타의 이 서부 준결승 시리즈는 정말 명승부였어요. 네, 너무 정말,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는 시점에 미네소타가 첫 두 경기를 원정에서 모두 잡아내면서, 야, 이거 미네소타가 가겠네. 뭐 그쵸?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었는데 네. 3자차전을 또 덴버가 원정에서 모두 잡아버리고 뭐 5, 음. 6차전 나눠 갖고 홈에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7차전에서 덴버가 20점 차 리드를 날려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덴버의 좀 이제 빠진 힘도 확실히 느껴졌고 네, 여러모로 좀 덴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시리즈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동환 씨의 생각에. 네. 일단은, 자발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요키치, 이 3인방의 체제로 덴버가 계속 이제, 리그 2연패 도전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둘이 잘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제 결국 7차전에서는 또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물론 뭐, 요키치가 3점을 너무 못 넣은 거 아니냐, 7차전에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가능했지만, 보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이 시리즈에서 이거 요키치 때문이다. 7차전 요키치가 그 오픈 이렇게 말하기에는 요키치가 가져온 승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자, 덴버는 지난 시즌에 우승을 하고 사실은 이제 브루스 브라운을 FA 시장에서 잡지 못했고 이게 셀러리 캡 이슈죠. 워낙 네. 지출이 세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페이튼 와슬이나 크리스찬 브라운 뭐 이제 이런 젊은 선수들이 벤치를 좀 이제 받쳐주는 이런 구조로 결국에 로스를 꾸렸는데 저는 이제 이번 시리즈 보면서 결국 느낀 것은 아 결국엔 이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덴버가 진짜 길게 본다면 사실은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 한 명을 포기하고 좀 로스터 밸런스를 좀 음.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뭐 과연 그런 선택을 덴버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 남죠. 네, 사실 덴버의 샐러리 구조를 보면 거의 빅3입니다. 마이클 포터 맞아요. 주니어 같은 네. 경우도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번 7차전까지 가는 시리즈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완전 그냥 버로우를 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앞 시리즈에서 만난 팀과의 대결에서의 모습이 전혀 아닌 모습을 보였었고, 음, 그리고 이제 자말 머레이 같은 경우도 뭐 부상이 있다는 부분은 있었지만 7차전 전반에 정말 대폭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전에 그 미네소타의 끈질긴 수비에 완전히 또 음, 고전하고 턴오버 막 날리고 결국 그러다 음, 보니 요키치에게 실릴 수밖에 없고 요키치는 난 요키치가 체력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놀라운 모습도 봤고 반면에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진짜 동환 씨 말한 대로 좀 엑스팩터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음, 그러니까 음. 터질 수 있는 자원들이 이렇게 많았다. 나질 리드 미쳤던데요. 그렇죠. 나즈리드가 뭐 이제 시리즈 첫 두 경기에서도 굉장히 주역이 됐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할 때마다 한 방씩, 활약을 해주는. 사실 기복이 좀 있어요, 사실. 기복이 좀 있고, 좀 이제 흥분도 쉽게 하고 그러지만은, 이 선수 터질 때는 사실 어떤 선수 무섭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카렌 서니 타운스의 이 파울 트러블 이슈. 사실, 이거는 뭐 그 커리어 내내 따라다니는 건데, 이걸 그냥 나즈리드라는 선수가 메워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엑스팩터 이슈에서 결국에는 미르스타가 이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 벤치 음. 싸움, 세컨 유닛 싸움에서 미네소타가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덴버의 탈락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시리즈 내내 부진했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죠. 뭐 잘한 경기가 뭐 한 경기 정도? 있을 뿐이고 거의 부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키치 제외하면 이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 모두 점퍼 기반의 선수들이고, 근데 결국에는 점퍼라는 것은 특히 이 수비가 더 타이트해지는 음. 플레이오프에서
이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과연 이 둘이, 물론 이제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자말 머레이의 플레이오프 모드는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아, 네. 다만, 덴버가 진짜 리핏 혹은 이제 우승 트로피 타란 나중에 또 그 이상의 어떤 뭔가를 원할 때 이 둘을 요키치의 옆에 페어링 시키는 게 진짜 가장 좋은 선택일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봐요, 덴버. 그렇죠. 예, 왜냐면 요키치는 지금이 전성기고 사실 요키치가 마냥 젊은 선수는 아니에요. 이제는 서서히 이제 커리어가 중반 넘어가서 이제 전성기인데 이게 몇 년 한 앞으로 글쎄요. 한 뭐 3, 4년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이 온단 말이에요. 요키치 플레이 스타일상 그래도 길 것 같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자, 덴버는 이제 요키치의 계속되는 이 전성기를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네.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덴버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음,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음, 자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한번 우승을 맛봤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 멤버들을 음. 쉽게 내치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덴버 같은 경우도 뭐, 골밑 보강, 브루스 브라운 나갔을 때 안 하고 음, 싶었겠습니까? 못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벤치 보강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할 수고 싶은데 샐러리 캡적인 이유로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가 맥시멈,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러니까 이 둘에게 무슨 탓을 너무 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런 고든 얘기는 그럼 왜 안 하느냐? 사실 에런 고든은 이번 시리즈에서 덴버가 어유, 위기에 빠졌을 때 팀을 구해낸 되게 중요한 선수였고 그럼요. 제 느낌에는 리그에서도 이 정도로 요키치와 합이 좋은 선수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정말 요키치에게 이렇게 좋은 파트너는 찾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결국 덴버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음, 이번 오프시즌 시장에서 뭔가 무브 없이 또 그대로 간다면은, 뭐 다음 시즌에 우승 트로피 되찾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음, 여전히 강팀이겠지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지금 NBA가 6년 연속 아, 리피트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세대를 너무 올려치기 하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지금 NBA가 얼마나 우승하기 어려운지 알려주는 아, 네. 예, 예, 그 지표라고 봐요. 예, 결국에는 음, 골든스테이트 같은 어우골 소리 들었던 슈퍼팀 아니고서는 지금 리피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어떤 팀들의 전력 평준화가 저거 특히 서버에서 특히 서버에서 이런 전력 음, 평준화가 많이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잘하는 선수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이기도 하고 지금 NBA가 이번 작년 여름 노사회박부터 이제 슈퍼팀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게 더 어렵도록 만드는 노사회박 조항을 세컨 뭐 이제 어프론이라든지 네. 추가하면서 진짜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과연 NBA에 언제 리핏팀이 다시 탄생할까를 쓰리핏은 거의 리핏도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네. 사실 이게 참 재밌죠. 저는 그만큼 옛날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대단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음, 그때도 저는 이 셀러리캡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팀이 오랫동안 왕조를 구축하기 어려워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담 실버 총재가 음, 여전히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정말 팀들 간의 이 수뇌부, 두의 음, 싸움이 굉장히 강해진 게 아닌가. 이게 단지 어떤 슈퍼스타, 지금 이제 슈퍼스타 시대가 저물었다는 얘기를 저희도 한번 했다시피, 다른 양질의 선수들을 보강이 오면서 팀 전력을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가는 팀들이 좀 우승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올해 어떤 팀이 우승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전 음, 올해만큼 이렇게 음, 모르겠는 경우 잘 없었거든요. 물론 보스턴이 가장 근접해 있긴 한데, 음.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1차전 내용 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바로 이어갈까요? 그러면은? 아,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참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네, 어떤 팀이 진짜 리피까지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지고요. 자, 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스 1차전. 아, 이거 진짜 저는 1쿼터 초반 봤을 때는 음. 셀틱스가 그쵸. 너무 잘하는 거여서 야, 이거 끝났다. 이거 인디애나 아이 게임이 안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음, 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제일런 브라운의 3점이 아니었으면 전 음. 홈에서 한 경기 줄 뻔했어요.
아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는 보스턴이 압도적으로 네, 좋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대 0 런으로 0. 경기가 시작됐고 인디애나 타임아웃 불고 그 다음에 음, 쫓아가면서 이제 뭐 인디애나 쫓아갔다가 보스턴이 벌렸다가 이게 반복되는 양상. 그랬죠. 결국에는 인디애나 뒤집고 다 잡을 뻔하다가 그 진짜 브루스 브라운이래 저 뭐야 제일런 브라운의 이 네, 턴오버 유발로 인해서 시아캄이 공을 놓치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3점까지 그렇죠. 나와버렸는데 자 일단은 뭐 1차전 봉호 씨의 의견이 궁금해요. 1차전 결국에는 그래도 보스턴이 뭐 이길만 하고 그냥 갈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은 야 이거 의외로 꽤 길어지겠는데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스턴이 한 4대1 정도로, 4대1 음. 혹은 4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네, 왜냐면 인디애나는 이날 경기 내용들이 보면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전 터진 경기라고 봤거든요. 음, 거의 모든 자원들이 심지어 벤치에 있는 자원들까지도 힘을 보태줬고 물론 이제 뭐 3점 슛 퍼센트가 엄청나게 높진 않았습니다만 슈팅 성공률에 따지면은 보스턴이 더 안 좋았는데 어쨌거나 이 경기를 잡았단 음, 말이에요. 이거 뭐 그렇죠. 홈 어드밴티로 GD로 잡았다고 하기에는 뭐 이게 자유투 가지고 딴지 거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건 네, 어떤 팀의 색깔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자유투를 많이 뜯을 수밖에 없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는 인디애나가 최고점을 보여줬음에도 이걸 잡혔다? 글쎄요. 한 경기 정도 홈에서 터지는 경기 하나 정도 빼앗고 음, 나머지는 그냥 쓱 하고 음, 보스턴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약간 이제 방향성은 다른 것은 네. 저는 보스턴이 특히 테이텀, 데릭 화이트가 소위 이제 저희가 좀 약간 거친 말로 똥 싼다고 하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최종 박스 스코어 상으로는 특히 테이텀은 되게 괜찮은 것 아, 같았지만 맞아요. 예. 사실 4쿼터에 그냥 경기가 끝났다면 최고의 원흉이에요. 사실 졌다면 만약에 그렇죠. 보턴이 예, 맞아, 그 맞아, 맞아. 정도로 진짜 심각했고 네. 저는 조 마줄라 감독의 경기 운영도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쉬웠던 것이 아, 예. 그러니까 테이텀과 데릭 화이트가 그렇게 감이 안 좋고 제일런 브라운이 물론 이제 부진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제일런 브라운이 좀 약간 캐리하는 상황들도 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테이텀과 화이트의 스몰스몰 피켓롤의 빈도를 높여가지고 꾸역꾸역 밀고 음, 갔나. 예,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운을 그냥 아예 완전 코너에 박아두고 그냥 기다리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보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는 나름의 판단이 있겠죠. 혹은 네. 테이텀 화이트가 스스로 판단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보스턴 코칭 스태프의 어떤 경기 대응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경기 내에서의 대응이.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이 이게 이겼잖아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디애나 음,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이 잘 터진 경기도 있지만 테이텀이 이렇게 죽쓰는 거 사실 물론 기복이 있는 선수라고 하지만 이 시리즈 전체로 보면은 몇 번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 입장에서 특히 원정 경기였고 첫 경기였으니까 무조건 잡았어야 돼요. 이거는. 예, 아, 무조건 근데 이게 참, 예. 동원 씨 말에 딴지 걸고 싶지 않은 게 저도 사실 보면서 음, 테이텀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음. 나중에 박스 스코어 보니까 뭐야? 이게 네, 왜 이렇게 그렇죠. 잘했지? 근데 더 놀라운 거 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은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야, 이게 플러스 20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네. 3쿼터에 달아날 때 뛰었고 아, 그때 연장에서 뛰어서. 이길 때 뛰면서 그래서 저는 이 박스에서였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온코트 마진은 네. 이제 참고는 하되 사실 이걸 음, 가지고 선수를 그날 활약을 평가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봉호 씨 네.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그 어떤 시간대에 뛰었느냐, 그럴 수 예, 있지. 그리고 어떤 선수와 같이 라인업으로 뛰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봉호 음, 씨 말대로 그냥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음. 이걸로 테이텀이 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물론 제일런 브라운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그냥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자 인디애나가 보스턴과 이렇게 화력적 양상으로 득점을 주고받는 어떤 게임을 했을 때는 네.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음, 보스턴은 리그에서 사실은 이런 이제 수비 포지션 이후에 템포를 푸시해서 공격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팀 중 하나거든요. 네. 예, 다만 인디애나와 색깔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브라운과 테이텀의 어떤 개인 능력을 조금 더 음, 극대화해서 오픈 코트를 공략하는 리머텍으로 이런 능력이 뛰어나고 인디애나는 그냥 템포 푸시하면서 패스로 이제 빨리 슛을 던져버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스턴이 이날도 뭐 괜찮았는데 되게 괜찮았는데 트랜지션이 아니 근데 인디애나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 네, 스피드 게임이 그래서 사실 보스턴 입장에서는 전력상으로는 확실히 한 수 위에요 시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음, 정규 시즌 승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스턴이 스피드 게임, 화력적 양상으로 갔을 때는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맵에서 싸우는 느낌이 음, 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도 보스턴이 여전히 우위라 생각하고 4승 1패 혹은 4승 2패 정도로 이입됐다고 보지만 네, 인디애나가 가비치로 막 무너지는 그런 게임이 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예. 원사이드하게만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네, 막 2, 30점 차로 네, 가비지로 가기에는 인디애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 같아가지고 제 느낌에는 음.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포르징기스가 언제 돌아오냐가 보스턴 입장에서 그러면 상당히 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포르징기스가 지금 4차전쯤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네, 현재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음, 포르징기스가 돌아오면 좀 뭐 상황이 달라지긴 하죠. 특히 이제 포르징기스의 페인트전 수비력이 워낙 좋기 그쵸.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건 주루 할러데이의 수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1차전에서 인디애나가 턴오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는 진짜 주루 할러데이 같은 앞선 수비수들의 압박 이런 음, 것들도 되게 중요했고 할러데이는 심지어 공격에서 잘했어요. 네. 1차전에서. 너무 그러니까 잘했어. 역시 단기전 오면은 네, 할러데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이 선수의 가치가 확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리버튼이 진짜 꼼짝을 못 하는데 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만약 스위치 유발해서 공략을 하려고 해도, 보스턴에 사실은 데릭 화이트 정도? 네, 예, 말고는 할리버튼이 뭔가 그나마 해볼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예, 음, 아니면 뭐, 세컨 유닛 이제 나왔을 때, 뭐, 프리차드나 샘 하우저를 공략하는 건데, 그래서인지 실제로 1차전에서 세컨 유닛 싸움 시간이 되면은 인디애나가 계속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들이 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주루 할러데이 있고 없고가 크다. 보스턴 수비수들이 무섭구나 주전 라인업.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러키 음, 벅스 팬들이 빡이 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서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덴버를 물리치고 올라온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인데, 야, 이걸 원정에서 댈러스가 잡습니다. 108대 105. 이 경기도 상당히 재밌었고, 저는 이 경기는 진짜 원투 펀치의 승리다. 수비가 그렇게 음. 강했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수비도 찢어버리더라고요. 카이리 어빙이 뭐 전반에 하드 예, 전반에 캐리했고 그냥, 예. 후반에는 돈치치가 캐리했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투펀치가 어빙은 전반에 쏟아부으면서 게임을 끌고 가지고 후반에는 돈치치가 체력을 세이브해둔 돈치치가 게임을 캐리해주고 이게 무섭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예.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왜 이 둘은 미네소타 수비를 이렇게 공략을 잘했느냐 네, 봤을 땐 결국에는 미네소타의 수비 스킴 이슈 수비 음, 전략 이슈가 결국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네소타는 특히 루디 고베어가 2대2 수비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드랍백을 그쵸. 하는데 네. 파이리 어빙과 루카 돈치치는 미드레인지 게임을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루디 고베어가 잡아먹히기 제일 좋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자, NBA의 2대2 수비 트렌드가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자, 마이애미 히트가 한창 리그를 해, 지배하는 에, 시절에는 네. 캐치 앤 했지. 리커버리. 네. 그러니까 스크리너 수비수가 3점 라인을 넘어서 아예 바깥까지 그렇죠. 딥게 나갔다 돌아오는 네. 어떤 수비가 유행을 했었고, 이게 2014년 파이널에서 샌안토니오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한 뒤로 스위치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거는 골든스테이트의 등장과도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스위치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매치업 헌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분으로 공략을 좀 당하고 그렇죠. 했었죠. 네. 그리고 미러키가 2022년 우승할 때쯤에는 드랍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미드레인지까지 좀 열어주면서 음, 안으로 쳐지는 딥드랍이라고 하는데 깊게 드랍한다고 해서 딥드랍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 하이드랍 조금 높게 음, 위치를 잡는 드랍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크 부데놀저 정확하게는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의 이 전략이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왜냐면 수비 그쵸. 리바운드 확보에도 유리하고 음, 뭐 이제 그래서 자 근데 이게 트렌드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한 카운터로 공격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딥드랍해? 음, 그러면 자 미드레인지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린 미드레인지로 공략할 거야. 그렇게 음, 안에 쳐져 있을 거면 데빈 부커 뭐 이제 다른 어떤 가드들 다들 아시죠? 뭐 루카 돈치치 어빙이고 뭐 다른 엘리트 핸들러들이 미드레인지를 엄청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쳐져 있으니까. 자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요 근 한두 시즌 특히 이번 시즌의 트렌드는 뭐냐면 레벨이에요. 레벨 수비. 3점 라인까지만 딱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음, 이제 쇼라는 수비법과 뭐 유사한 부분인데 3점 라인 앞까지 딱 나와주는 수비가 트렌드가 돼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루디 고베어가 이번에 또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탔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루디 네, 고베어는 그 수비에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맞아요. 고베어는 네, 드랍 형태의 수비수고 이건 뭐냐면 어빙과 돈치치가 그 수비를 공략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댈러스의 오늘 경기 이제 2대 게임 상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서 고베어가 막는 선수가 스크리너로 활약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후반에 보시면 돈치치가 득점한 상황들 보면 고베어의 드랍 수비를 그냥, 예, 돈치치나 어빙이 점퍼 던지려고 하다가 엘리옵 던져서 게포드가 덩크로 맞아. 마무리하고 네, 아니면 그냥 직접 점퍼 던지고 이런 식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네소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베어를 드랍하지 않고 위에 올려놓자니 고베어의 뒷걸음질, 그러니까 그렇죠. 나갔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네, 뒷공간이 열릴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드랍을 주다니 미드레인지가 열리고 자, 그러면은 미드레인지를 막기 위해서 맥다니엘스가 스크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자니 돈치치나 어빙은 풀업 3점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선택지를 해도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취사 선택의 문제일 수 있고 완벽한 수비법은 세상에 존재를 하질 않고 그렇죠. 댈러스한테는 네, 특히 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수비 스캠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한 번씩 블리츠, 아까 말한 이제 해질 리커버리와 비슷한 네, 더블팀으로 가버린다든지 혹은 해질 리커버리나 아니면 아예 드랍이나 하이 드랍이나 이런 식으로 자꾸 변주를 줘야 공격수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수비가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미네소타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음, 예, 이거는 현지에서도 스탠 밴 건디 감독의 해설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미네소타가 어드저스먼트, 조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수비 음.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전에서 미네소타가 이 돈치치나 어빙의 손에서 시작되는 2대2 공격에 대해서 어떤 수비를 가지고 오느냐. 48분 동안 수비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게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게요. 3점이 이렇게 터지지 않은 음, 댈러스가 미네소타를 잡았다. 이거는 사실 아까 동환 씨가 얘기한 대로 진짜 미드레인지 이쪽 음, 부분에서 아주 뭐 효율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이게 핀치 감독이 오케이 일단 1차전은 이 수비를 한번 가보자. 우리는 음, 앤서니 에드워즈가 터지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참 안타깝게도 앤서니 에드워즈도 엄청난 활약까지는 아니었고 음. 저는 타운스도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자, 봉우 씨가 제가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네, 하나 건드려 주셨는데, 에드워즈의 1차전 경기력은 저는 정말 별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 물론 이제, 잘하는 순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아직도 완성형의 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수 약점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음, 오늘은, 그러니까 스탠 밴 건디가 미네스타의 수비 문제를 지적을 했다면, 레지 밀러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서 뭘 지적했냐면, 에드워즈의 이 체력적인 이슈, 소극성을 엄청 음, 지적했어요. 사실 뭐 네, 레지 네. 밀러는 현지에서 안티도 좀 많은 해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드워즈가 못하는 경기들을 볼 때마다 항상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게 너무 소극적이고, 음, 뭐랄까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불필요한 어떤 움직임들이 많고, 시간을 그냥 잡아먹고 죽은 볼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에드워즈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기적인 플레이어다 이렇게 네, 판단한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야, 플레이. 동환 씨, 나 이거 보면서 나 예. 무슨 생각했냐면요. 음, 아니, 얘 정도 되면 뭔가 경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슈퍼스타들이 쓰는 방법인 뭐 자유투를 삥 뜯는다거나 음, 음,
그러니까 계속 딥다. 막 공 끌다가 지 혼자 3점 던지고 이게 말아먹거나 이런 경우가 꽤 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에드워즈가 왜 저럴까를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상대팀들이 에드워즈가 어떻게 플레이하도록 유도하고 있냐면, 3점 라인 밖에서 풀업 3점을 던지도록 권장해주고 있어요. 아, 차라리 그 예. 돌파를 막겠다. 예,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진입 자체를 허용을 안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덴버가 3차전부터 반전을 이뤄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 공격에서는 에론 고든이 볼을 운반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음,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비에서는,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가 무조건 2대2 수비할 때 앞으로 많이 나오도록, 느린 요키치까지 나오도록 음, 만들면서, 뒷공간은 다른 선수들이 커버하고, 요키치가 그렇게 나옴으로써 에드워즈가 미드레인지 진입하는 상황들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에드워즈가 밖에서 풀업 3점 던지는데 이거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에드워즈는 그쵸.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댈러스의 수비도 보면은 그 이제 이 댈러스의 빅맨들의 2대2 수비 위치나 혹은 그 빅맨들이 아니고 옆에 있는 제3, 제4의 댈러스 수비수들을 보면은 에드워즈가 볼을 핸들링하고 있으면 에드워즈가 돌파할 수 있는 동선 자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좁혀버려요. 음, 일단 너 미드레인지 안으로 들어오지 마.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이야, 에드워즈가 자꾸 밖에서 드리블 치면은 막 자꾸 눈치 보면서 주저하다가 죽은 볼로 패스 다른 쪽에 주거나 그냥 아니면은 한번 깊게 들어가면은 몰리는 수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킥아웃 패스하는 상황이 많이 음, 만들어지고 혹은 그냥 서서 3점 던지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네. 그러니까 저는 에드워즈 정도 레벨의 공격수면은 음, 사실은 그런 수비들도 말씀하신 대로 파워를 유도한다든지 혹은 그냥 들이미는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슈, 체력이 고갈된 것 같아요. 전 아무리 봐도. 음, 야, 이 네, 젊은 선수가, 네, 그러니까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특히 후반전 때. 보니까 에드워즈가 엄청 지쳐하더라고요. 에드워즈만 보니까 계속 이제 막 허리 잡고 음, 막 수비 성공 후에 걸어가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저렇게 어린 선수가 벌써 지쳤을까 봤을 때 이거는 에드워즈가 뭐 체력이 약하다 이런 문제보다는 아직 이 시기에 이렇게 타이트한 게임을 안 해본 경험이 음, 에드워즈에게 체력 고갈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음, 자, 보세요. 에드워즈 대학 때 뭐 1년 다녔습니다만, 이 시기에 게임 안 하잖아요, 사실. 3월에 그렇죠. 네, 광란인데, 말 그대로 네. 잃어봤자 4월 초예요. 예. 음, 자, 그리고, 예, NBA에 온 뒤로, 미네소타가 이렇게 길게 살아남은 적이 없잖아요. 에드워즈 공이. 없죠. 음. 미네소타 자체가 20년 만에 지금 서부 결승에 왔기 때문에, 맞아. 아, 그 동원 씨 말이 네, 맞는 게 이게 네. NCAA 선수들이 가장 NBA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스케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의 타이트한 스케줄도 힘들고, 에드워즈가 설사 이제 그거에 적응이 됐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 같이 진짜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체력 고갈을 유발하는 경기를 이렇게 늦은 시기에 치르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에드워즈 그동안 이 시기에 요즘에 NBA에서 자주 쓰는 밈, 칸쿤 가 있을 시기거든요. 멕시코 네. 칸쿤으로 휴가 가 있을 시기. 예. 에드워즈는 이 시기에 휴가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네. 근데 지금은 그 추운 미네소타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음, 중요한 무대 중 하나인 서부 결승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에드워즈가 이런 소극성을 보이게 만든 요소가 아닐까. 음, 근데 사실은 다르게 보면은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아, 이거는 그럼요. 방법이 없어요. 뭐 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사실 미네소타에서는 에드워즈 타운스가 공격에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드워즈가 좀 어떻게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파울 유도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음, 혹은 볼 핸들링 할 때 드립을 길게 쳐봤자 뭐 만들어내는 것도 없는데 왜 끌다가 스스로 체력을 이제 다운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게요. 부분들이 에드워즈가 앞으로 이 어린 이 총망 맞는 미국인 슈퍼스타가 겪고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뭐 아직 시리즈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와, 네. 동환 씨 얘기 듣고 나니까 네. 왜 그렇게 데릭 라이블리가 눈에 띄면서, 와, 라이블리가 이 팀을 음, 정말 뭔가 이렇게 살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경기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뭔지 음,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런 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 선수만 딱 칭찬해주고, 나름의 어떤 동환 씨 예상 한번 들어볼게요. 음, 카이리 어빙이 이렇게 성장했나요, 정신적으로? 난 너무 놀랐어요. 팀이 음, 초반에 막 좀 뭔가 흔들리고 막 이런 시기에 어빙이 막
플레이로도 보여주고 뭔가 음, 계속 애들 다독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 근데 이제 뭐 어빙도 나이가 먹잖아요. 네. 예. 1년 1년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뭐 리더십이나 멘탈적인 부분이 더 안정이 됐을지도 모르죠. 음. 예, 정말로. 예, 뭐 사실 30이 됐다고 해서 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사람은 계속 아, 멘탈적으로 성숙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아니면 뭐 댈러스의 생활이 어빙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음. 이거는 뭐 현지 취재 기자들이 뭐 취재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댈러스에 있는 주변인들이 좀 이제 어빙을 되게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빙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은 데는. 예, 근데 확실히 그러네요. 돋보여요. 왜냐면 음. 어빙이 최근 인터뷰에서 돈치치가 나 때문에 뭐 이제 좀 힘들어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음. 이야기들한지 이런 것도 보면 야, 우리가 알던 그 사고뭉치 어빙이 맞나? 예, 예.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자, 좋습니다. 이제 뭐 감독들의 머리가 상당히 아파질 걸로 음, 예상이 됩니다. 동환 음. 씨는 이 시리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모르겠긴 한데 이거 솔직히 어떻게 네. 맞춥니까만. 그러니까 미네스타와 댈러스 시리즈는 오늘도 사실 엄청난 접전이었잖아요. 네. 뭐 저희가 미네스타 진 이유를 분석을 하긴 했지만 거의 뭐 원파제션, 투파제션 게임으로 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뭐 이제 이런 뭐 댈러스가 유리하지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너무 예, 무리인 것 아, 같고 그럼요. 저는 아, 글쎄요. 예, 에드워즈가 이렇다면 댈러스가 4대2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예, 음. 에드워즈가 여기서 반등을 해낸다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만, 에드워즈가 이런 모습이 두세 번 정도 더 나온다면, 예, 이 시리즈는 댈러스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미네스타가 오늘 3점을 어마어마하게 던졌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 세 경기가 다 그렇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미드레인지나 페인트전 어택이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앤서니 에드워즈의 미드레인지 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되게 연관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네스타가 이렇게 밖에서 3점에 의존하는 농구를 하게 된다? 이건 사실은 터지면은 대승 혹은 정말 기분 좋은 승리 하겠지만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예, 음. 반대로 댈러스는 오늘 페인트전을 폭격을 했고 미네스타가 수비법을 분명 바꾸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 이게 참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별론데 요즘에 뭐 오클라호마 시티 얘기도 하면서 왜 경험이 뭐가 중요하냐? 음, 어? 잘하면 그냥 장땡이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댈러스가 올라가잖아요. 오클라호마 미네스타 다 떨어지고. 네, 그럼 네. 동호 씨가 이긴 거예요. 예. 나이 많은 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봉호 씨가 곧 댈러스고 댈러스가 곧 봉호 씨예요. 그러니까 댈러스 응원하세요. 아, 근데 그런 거 하나를 좀 깨줄 만한 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좀 네, 네. 신선하고 막, 야, 이 리그에 그냥 딱 등장하자마자 나 플레이오프 왔어, 씨, 나 죽여줄게. 이런 선수 하나 음,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음,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우승 못한 선수들이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첫 음, 번째 건데 조금 길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거 바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아, 동환 씨 이야기 들으면서 경기들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느바라기를 네. 통해서 좀 뭐라도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봤어요. 아, 근데 예. 진짜 동환 씨 얘기 듣고 경기 보면 음, 확실히 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서 음, 굉장히 음.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